네. 네, 여기서 설명드릴 내용은 첫째는 일단 딥러닝이 왜 좋은지 그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딥러닝이 뭐고 왜 강력한지, 세 번째는 딥러닝에 많이 사용되는 그 모델들, 아키텍처들이 뭐가 있는지 그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딥러닝을 하려면 되게 많은 그 프랙티컬한 문제점을 부딪히게 됩니다. 네, 그런 문제들이 뭐가 있고 어떻게 푸는지 그 얘기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딥러닝의 그 뭐랄까요? 그 좋은 성과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영상 인식 성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이미지넷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이 데이터셋은 세계에서 가장 큰 영상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무려 한 1000개 정도 오브젝트가 있고요. 그리고 트레이닝 데이터가 128만 개가 있습니다. 테스팅 데이터가 한 10만 개가 있고요. 밸리데이션 데이터가 5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큼 크냐면 제가 이걸 다운로드 받는다 일주일 정도가 걸렸고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 받으면 130기가 정도 나오고 압축을 풀면 한 400기가 뭐 그 정도 나옵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데이터고요. 퀄리티는 이 정도가 나옵니다. 네, 이걸 보시면은 여기 새가 개구리를 물고 있죠. 이렇게 배경도 복잡하고 오브젝트도 여러 개가 있는 이런 그 영상들이라는 거죠. 네, 이거를 인식하는 게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어렵겠죠. 네, 저거를 그 머신러닝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성능까지 인식을 하고 있나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게 아마 2010년부터 그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그때는 에러 레이시 0.28이었습니다. 28%라는 거죠. 그리고 2011년까지 에러 레이시 26%였습니다. 네. 딥러닝이 최초로 적용된 게 2012년입니다. 이걸 잘 보시면 그 당시 세계 기록에 비해서 에러 레이시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요때 그 에러 레이스 인식률로 보면 약 83점 몇 %, 그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딥러닝 이전이고 여기부터가 딥러닝 이후입니다. 근데 딥러닝이 적용된 이후에 여기에서 에러 레이시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에러 레이시 급격하게 다운됐습니다. 근데 뭐 거의 하루, 그 1년이 지날 때마다 엄청나게 다운이 돼서 작년도에는 에러 레이트 2.3%가 달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인식률로 치면은 저게 97%가 넘는 거죠. 자, 그런 성능이고요. 사람의 인식률이 아까 제가 한 5% 된다, 에러 레이시 5%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에러 레이시 5%면은 요 사이에 그 사람보다 그 딥러닝이 좀 더 잘하는 성능을 얻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보다 잘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만 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그 발전하면은 그 오브젝트만 맞추는 게 아니라 오브젝트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고 그걸 픽셀 단위로 이런 식으로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축구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찍으면 각각의 위치를 이렇게 디텍션을 해서 이걸 픽셀 단위로 아예 실루엣을 딱 만들어 주는 거죠. 우산 또는 네, 여기에 뭐 그 의자나 탁자 같은 것도 있고요. 코끼리도 이렇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 수준까지 이르렀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림을 딱 주면은 이게 물건이 뭐다, 오브젝트가 뭐다 이것만 말해주는 게 아니라 아예 자연어 문장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그걸 좀 더 발전시키면 오브젝트 단위로 다 문장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 하나를 주면 이렇게 많은 디스크립션을 뽑아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정도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생성하는 그런 루틴입니다. 이걸 보시면 이게 프로그레시브 겐 또는 줄여서 프로겐이라고 하는 테크닉인데요. 여기 있는 요 그림들이 절대 사진이 아니고요. 뉴럴넷이 생성해낸 사람들의 얼굴입니다. 물론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 되게 많은 사람의 얼굴을 뉴럴넷한테 보여주고 학습을 시킨 거죠. 그리고 나서 얼굴을 만들어라 라고 했더니 이런 영상들을 만들어낸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 뭐 굉장히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되게 미남 미녀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도가 이 방법을 쓸 경우에 1024by 1024 정도 돼요. 상당히 그 하이 레졸루션 영상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올해 나온 구글에서 만든 빅겐이라고 하는 그런 그 페이퍼인데요. 이거는 정말
그 사람들이 봐도 사진 같은 그런 영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강아지 보이시죠? 이게 생성해낸 영상이고요. 이 정도 꽃, 이 정도 햄버거를 그냥 뭐 가볍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실 가볍게는 아닙니다. 왜냐면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학습할 때 엄청나게 많은 계산량과 계산 유닛을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테크닉은 사실 구글 외에는 거의 못 하는데, 심지어 우리나라의 그 N사도 이 방법을 적용하지 못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다른 영상으로 트랜스폼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렇게 그 스케치를 그리면 이걸로부터 거리의 영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걸 분석해서 이게 나온 게 아니고요. 이걸 주면은 이걸 만들어낸 겁니다. 건물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이건 낮의 영상을 줬더니 밤의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필로 그림을 그리면 그걸 받아서 칼라 영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아까 제가 흑백 영상을 칼라로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example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을 변환하는 그런 겁니다. 이거 얼마 전에 언론에 많이 나왔죠. 사진 찍으면 뭐 고해 화풍으로 만든다거나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그 스타일을 변환하는 그런 그림들이 있는데요. 저 방법도 딥러닝을 써서 만듭니다. 그리고 번역기의 성능이 이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2016년도에 구글 그 머신 트랜슬레이터의 성능입니다. 여기 주황색이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은 옛날 방식, 통계적인 방식의 번역기입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이 딥러닝에 의한 번역기입니다. 보시면은 뭐 특정 언어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하고요. 중국어 같은 건 상당히 못하죠. 네, 이제 딥러닝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딥러닝하고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레이어의 개수가 일단 많다라는 겁니다. 레이어가 되게 많아요. 보통 뉴럴 네트 하면은 뭐 레이어 한 서너 개 정도를 썼는데 요즘 딥 네트워크 하면은 뭐 수십 개에서 뭐 수백 개, 뭐 1000개까지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왜 레이어가 많으면 좋으냐,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 번 보여드린 식이 이 식입니다. 그러니까 입력 정보가 들어오면, 밑에서 입력 정보가 들어오면 weighted sum이라는 형태로 입력 정보를 머지합니다. 머지한다는 거는요, 프리미티브한 정보를 모아서 하이 레벨 인포메이션으로 통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통합을 쭉 하면은 이 밑에서 올라오는 정보보다 위로 올라가는 정보가 좀 더 종합적인 그런 하이 레벨 정보가 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또 한 번 통과합니다. 그러면 하이 레벨이 더 하이 레벨이 되겠죠. 그럼 또 한 번 통과합니다. 계속 그걸 반복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 번 반복하기 때문에 결국 딥러닝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거는 상당히 하이 레벨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학습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내일 설명할 컨볼루션 네트워크라는 그 뉴럴넷이 있습니다. 컨볼루션 네트워크의 첫 번째 레이어가 학습하는 게 이런 패턴을 학습합니다. 이걸 보시면 뭐 그 가로 성분, 세로 성분, 대각선 성분 뭐 이런 거를 학습을 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 이런 걸 학습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이러한 단순한 패턴을 웨이티드 썸으로 조합을 하면은 이런 패턴이 학습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패턴을 한 번 더 조합하면 세 번째 레이어에서 이렇게 학습이 되고요. 네 번째 레이어 정도 됐더니 뭐 강아지 얼굴 수준의 피처가 학습이 됩니다. 더 올리면은 다섯 번째 레이어는 이런 피처들이 나오고요. 점점 더 고급 정보들이 학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또 구분 같은 거를 할 때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 레이어 하나하나를 통과할 때마다 더 정보가 최종 태스크를 하기 쉬워지는 정보로 변환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음성인식 쪽에서 가져온 그런 그림인데요. 여기를 잘 보시면 T 사운드, N 사운드, 그 다음에 S 사운드, 그 세 가지 사운드들의 분포를 나타냅니다. 여기 밑에 있는 거는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가장 밑에 있는 그 인풋 피처 공간에서의 그 분포인데요. 여기 보시면 다닥다닥 붙어 있죠. 근데 히든 레이어를 여러 개를 통과시킬 겁니다. 하나를 통과시켰더니 분포가 좀 분리가 좀 더 잘 되죠. 하나 더 통과시키니까 더 분리가 잘 되고, 레이어를 많이 가면 갈수록, 많이 통과시키면 통과시킬수록 더 그 분포들이 더 잘 분리가 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딥러닝이 왜 잘하냐 질문하면 옛날 방법은 쉘로우한 네트워크들은 이런 쪽에서 그 학습도 하고 분류도 했습니다.
잘 안 되죠. 그리고 된다고 하더라도 불안정하죠. 근데 이런 쪽에서 그 분류를 하면은 훨씬 더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이고 좋은 성능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딥러닝이 왜 잘하냐, 이런 공간에서 하니까 상당히 쉽다, 문제 자체를 쉽게 만들어서 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이 레벨 피처를 쓴다는 점, 그게 그 여러 가지 태스크 하는데 성능을 굉장히 높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피처 익스트랙터하고 클래시파이어를 동시에 학습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방법은 입력이 딱 들어오면 피처 익스트랙터를 통과시키고 벡터가 되면은 그걸 클래시피케이션을 합니다. 학습은 이것만 합니다. 이것도 학습을 하긴 하는데, 하더라도 얘하고 따로따로 학습을 합니다. 근데 딥러닝을 쓸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어떻게든 뭐 벡터 형태처럼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쭉 딥러닝이 전체를 커버를 하는데요. 그 딥러닝의 이 아래쪽 파트는 피처 익스트랙터의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위쪽 파트는 클래시파이어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딥러닝 하나를 딥 네트워크 하나를 학습을 시키면 피처 익스트랙터도 학습을 하고 클래시파이어도 같이 통합해서 학습한다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복잡한 패턴을 굉장히 잘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좀 건너뛰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딥러닝을 쓸 때는 보통 뉴럴 네트워크의 개수가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뉴런의 개수가 많습니다. 근데 뉴런의 개수가 많다는 거는요, 사람으로 치면 뇌세포가 많다는 뜻입니다. 뇌세포가 많으면은 더 많은 정보를 학습할 수 있죠. 그래서 러닝 캐퍼시티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수백만 장의 영상을 딱 주더라도 그 영상에서 정보를 아주 풍부하게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딥러닝이 굉장히 플렉서블합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뉴럴 네트워크 레이어의 형태로 나타내기만 하면은 그 웬만하면은 딥러닝 속에 다 이제 흡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새로 나오고 있고 그 딥러닝에 계속 추가되면서 계속 성능이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딥러닝이 되게 잘하는데 곧 한계가 오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저도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아직까지는 발전하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점점 더 빨리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딥러닝이 왜 이제 최근에서야 발전하게 됐는가,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원래 딥러닝은 한 2006년도 정도에 발전을 시작했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딥러닝을 하면은 좋긴 좋은데 딥러닝이 수학적으로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딥러닝이 학습이 굉장히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이 뉴럴 네트워크의 뎁스가 깊어지면은, 그러니까 레이어의 개수가 많아지면은 제대로 동작을 잘 안 한다는 겁니다. 그냥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으로 학습이 잘 안 됐다. 왜 그렇게 문제가 생기느냐, 그 얘기를 제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 이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딥러닝으로 문제를 풀 때 아마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꾸 문제가 부딪힐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설명드릴 이런 문제점들을 수학적으로 좀 의심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적용을 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베니싱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 외에 로컬 미니마, 새들 포인트 이런 문제가 있고요. 오버피팅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네, 베니싱 그레디언트 프로블럼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학습을 할 때는 그레디언트가 여기에서 최초로 발생을 하고 여기서 발생한 그레디언트가 아래쪽으로 전파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제가 그 학습 알고리즘 설명드리면서 그렇게 전달되는 과정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는 그레디언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레디언트가 희미해진다는 거죠. 자, 희미해진다는 거는요, 방향성이 모호해지고 0에 가까운 값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그 크기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방향성이 뚜렷하니까 이쪽은 학습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쪽 파트는 학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런지를 수학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 요 식을 하나 가져왔는데, 요 식은 사실 전통적인 뉴럴 네트워크 학습 교재에 나오는 그런 그 식입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 제가 델타라고 표시한 부분이 있죠. 이 델타는 에러를 net value로 미분한 값입니다. 근데 그 값을 학습할 때 중간에 사용되는 그냥 에러 시그널이다 이렇게만 봐주시면 되고요. 요걸 이용을 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J라고 쓸 때가 있고 I라고 쓸 때가 있는데요. I는 밑에 레이어고요. J는 위에 레이어의 인덱스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여기에서 생긴 그레디언트가 밑으로 이렇게 전파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요 그레디언트가 있을 때, 요 델타가 있을 때 그걸 이용해서 요 레이어를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식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왜 저렇게 나타나는지는 제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하나는 요 액티베이션 펑션의 도함수가 계속 곱해진다. 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저게 왜 문제냐면, 자, 예를 들어 전통적인 뉴럴넷은 시그모이드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시그모이드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이 가운데 부분은 그래도 좀 참을만 합니다. 근데 이런 쪽 파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하고 여기. 이쪽 파트는 굉장히 경사가 완만합니다. 경사가 아주 완만하죠. 그럼 이쪽 부분에 있어서 그레디언트는 어떤 값이 나올까요? 네, 경사가 워낙 완만하기 때문에 굉장히 0에 가까운 값이 나옵니다. 0에 가까운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내려갈 때,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 때 이 도함수의 값이 계속 곱해지는데 이 도함수의 값이 여기나 여기로 가게 되면은 아주 완만한 값이, 작은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값에 이 작은 값이 0에 가까운 값이 반복해서 곱해집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전체적으로 값이 줄어들겠죠. 그런 문제가 한 가지 원인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 여기에 보시면 위쪽에 있는 요 델타 값들이 weighted sum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그 머지가 되는 과정입니다. 자, 이 머지가 되는 과정은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요. 따로따로 보면은 되게 선명한 색깔을 갖는 그런 방향성이 그걸 머지를 해버리면은 대충 서로 믹스가 됩니다. 믹스가 되면은 양쪽의 극단적인 값들은 사라지고 대부분 뉴트럴한 값으로 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두 명이 의견을 교환합니다. 이 두 명이 있을 때에는 의견이 뭐 상당히 극단적인 의견도 나올 수 있고 반대쪽으로도 극단적인 게 나올 수 있죠. 근데 한 1000명이 의견을 모읍니다. 어떻게 될까요? 1000명의 의견을 모으면 극단적인 게 나올 수가 없죠. 대부분 일정 숫자가 넘어가면은 뭐 하지도 않고 떨어지도 않고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단독적으로 봤을 때는 이 델타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분명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걸 이런 식으로 다 머지를 해버리면 서로 상쇄를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뉴트럴한 값으로 모이게 된다는 거죠. 이런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때 섞이고 그래서 내려올 때 섞이고 내려올 때 섞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 뒤로 가면은 되게 미지근해지는 거죠. 그래서 위는 누구는 뜨겁고 누구는 찹니다. 섞으면 미지근해져요.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섞인다는 점하고 요런 파트를 saturated regime이라고 부릅니다. regime이라고 부르는데 요런 작은 도함수가 곱해지는 요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레이어가 많아지면 내려오면 내려올 때마다 신호가 약해지는 거죠. 0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여기는 그레디언트가 뚜렷하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그레디언트 값이 줄어드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딥러닝에서는 저게 해결됐기 때문에 요즘 같은 눈부신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로컬 미니마 또는 새들 포인트 또는 플래토라는 문제입니다. 자, 에러 서피스가 되게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미분을 한 다음에 미분값을 반대 방향으로 보는 그런 알고리즘이죠. 근데 생각해 보시죠. 자, 여기가 글로벌 미니마인데 여기까지 이렇게 떨어져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합니다. 미분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면 이 안에서만 놀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를 이제 로컬 미니마라고 부르고요. 이런 쪽도 잠깐 생각해 보시죠.
자, 요런 파트를 보시면, 사실은 에러 값이 꽤 높은데, 기울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평평하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또 그레디언트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학습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딥러닝 초기에는 저 로컬 미니마 되게 심각한 문제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로컬 미니마는 생각보다 많지 않고 샌들 포인트라는 게 진짜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샌들 포인트가 뭐냐면 어떠한 축에서는 최대값이고 반대쪽 축에서는 최소값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샌들 포인트에서도 그레디언트가 0이 나옵니다. 샌들 포인트에서는 그레디언트가 0이죠.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움직여봐야 잘 안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로컬 미니마보다도 샌들 포인트가 훨씬 많이 존재하고 얘네들이 더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오버피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델은 되게 큰데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 발생을 하고요. 사람들이 쓰는 그 오버피팅의 이제 해결책은 첫째는 데이터를 많이 모으고 이게 어려울 때는 모델을 단순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이어의 개수 또는 그 히든 노드의 개수를 줄이는 거죠. 그거 말고 수학적인 방법이 몇 개가 있는데요. 이 방법들은 제가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 말씀드렸습니다. 베니싱 그레디언트, 그다음에 새들 포인트, 오버피팅 뭐 이런 문제들을 쭉 말씀드렸는데요. 저게 어떻게 극복되는가? 네, 딥러닝 초기에는 프리트레이닝이라는 방법이 사용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이번 워크숍에 설명을 안 드릴 건데요. 그 이유는 요즘에는 요 언스퍼바이스드 프리트레이닝이라는 방법 잘 안 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느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요. 네트워크 자체가 그 베니싱 그레디언트 프로블럼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내일 제가 말씀드린 그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CNN이라는 그런 구조가 있고요. CNN이라는 구조는 구조 자체가 그 베니싱 그레디언트가 상당히 억제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RNN 중에서는 LSTM이라든가 GNU라고 하는 어떤 게이트 형태를 갖는 그런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모레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컨볼루션 네트워크나 게이트가 있는 유닛은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가 좀 적게 발생한다. 그래서 이걸 쓰면은 좀 딥러닝이 잘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거 말고 몇 가지 보조하는 보조하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피스와이즈 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렐루 펑션입니다. 렐루 펑션을 쓰면은 이제 한 가지 장점이 한 두어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이런 거죠. 네, 아까 제가 이 도함수가 0에 가까운 값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렐루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쪽 영역에 있어서는 그레디언트 값이 1이 나옵니다. 도함수가 1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1을 계속 곱해도 그 베니싱 그레디언트가 잘 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렐루가 딥러닝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네트워크가 깊어서 백프로파게이션이 동작을 안 하는데 그냥 단순히 액티베이션 펑션만 시그모이드에서 렐루로 바꿔도 학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방법은요, 스킵 커넥션이라는 게 있는데, 저거는 내일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저 스킵 커넥션은 뉴럴넷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면 스킵 커넥션이 나오기 전에는, 딥 네트워크의 뎁스가 한 30개, 많아봐야 40개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스킵 커넥션이 발견된 이후는 한 150개, 몇백 개, 1000개, 이렇게까지도 쓸 수 있게 된 거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초기화하는 테크닉들이 있습니다. 이런 테크닉들 제가 나중에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크닉들과 그 다음에 피스와이즈 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 그리고 스킵 커넥션 이런 방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딥러닝의 그 어려운 문제점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해결이 됐습니다. 네, 일단 다음에는 제가 딥러닝에 많이 사용되는 아키텍처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인데 뎁스만 그냥 깊은 거. 이걸 보통 딥 뉴럴넷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뭐 이런 네트워크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이거는 내일의 메인 토픽이 될 텐데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는 영상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태생 자체가 사람이나 동물의 그 비주얼 시스템을 모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태생부터가 영상에 최적화되어 있고 영상 쪽에서는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CNN은 이렇게 되게 여러 개의 레이어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레이어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레이어가 결합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번 레이어하고 2번 레이어가 종류가 다를 수도 있고요. 2번하고 3번도 다른 종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다른 종류의 레이어들을 결합해서 만들고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레이어는 뭐니 해도 컨볼루션 레이어입니다. 되게 재밌는 비유를 들자면 된장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된장이죠. 동태국에서 가장 중요한 동태. 마찬가지로 컨볼루셔널 뉴럴넷에서 가장 중요한 건 컨볼루션 레이어입니다. 그리고 컨볼루션 레이어에 보조적으로 이렇게 풀링 레이어 같은 건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컨볼루션 레이어가 하는 일은 내일 설명을 드리겠지만 포지션, 인베리언트, 로컬 피처를 학습한다. 이렇게 그냥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에 그 포함된 심오한 뜻은 내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네트워크는 RNN,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주고 현재가 미래에 영향을 주는 그런 데이터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저 타임 시리즈 데이터의 대표적인 예가 음성신호, 그리고 주가 예측, 그리고 또 그 자연어 같은 경우 이전 단어가 다음 단어에 영향을 주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적인 특징은 이와 같이 히든에서 히든으로 돌아가는 피드백 커넥션이 있다는 겁니다. 피드백 커넥션. 그리고 저 피드백 커넥션이 하는 일은 일종의 메모리의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히든 노드의 값이 미래의 히든 노드로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메모리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CNN이나 이런 DNN 같은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쭉 흘러가는 걸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이런 게 있는 네트워크를 리커런트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근데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는 입력이 쭉 들어와서 아웃풋까지 가는 거고요. RNN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입력이 들어오는 거하고 과거 히스토리 컨텍스트가 같이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매번 처리할 때마다 현재 타임의 입력 값하고 과거에서 온 컨텍스트 값하고 두 가지 정보를 결합해서 사용하는 그런 네트워크라는 거죠. 그리고 이 RNN은 보통 자연어 그리고 음성 처리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사실 RNN이 하던 일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은 CNN이 또 하고 있고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CNN하고 RNN을 결합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CNN도 아니고 RNN도 아니고 어텐션이라는 모델이 또 나왔는데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이런 네트워크들 설명을 드렸죠. 근데 여러 네트워크가 단독적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이렇게 결합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모델 또는 컴바인드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딥 제너레이티브 모델, 아까 제가 영상을 생성하고 변환하는 그런 네트워크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들도 여기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거는 GAN입니다. GA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GAN이라는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어떤 오브젝트를 디텍트하고 또 이제 분리해내는 그런 네트워크도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어텐션이라는 네트워크인데 이거는 모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컨볼루션 네트워크는요, 이렇게 그 사람의 시각을 모델링해서 만든 그런 네트워크이고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레이어들이 보통 3차원 구조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피처 맵이라고 하는 2차원적인 어떤 격자 형태로 구성이 되고요. 그런 피처 맵이 되게 여러 개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 가로, 세로, 피처 맵 디멘전, 그래서 3차원적인 구조를 보통 갖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 종류의 레이어들이 결합이 되는데 뭐 컨볼루션 레이어, 풀링 레이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뭐 드롭아웃 레이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 뭐 이런 다양한 수십 종류의
그런 그 레이어들이 결합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냅니다. 그다음에 리커런트 네트워크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입력이 들어오고 히든에서 히든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커넥션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이 히든 커넥션을 과거의 정보를 현재 미래로 보내는데요. 그걸 시간축으로 펼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현재 타임이고요. 이건 과거 타임, 미래 타임입니다. 이거는 과거의 입력, 현재 입력, 미래 입력을 나타내고 있고요. 요 커넥션이 과거에서 현재로 또는 현재에서 과거로 가는 그 커넥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이 리커런트 커넥션이 메모리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리커런트 커넥션이 굉장히 간단한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메모리를 할 수 있느냐, 메모리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자, 여러분 혹시 그 논리 설계를 들으시면은 여러분 메모리 소자를 배우죠. 메모리 소자 중에 가장 간단한 게 플립플롭이죠. 네, 플립플롭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플립플롭이 있고요. 플립플롭이 메모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피드백 커넥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래로 보내야 될 정보를 끌어와서 여기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는 이 피드백 커넥션이 있으면 메모리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쪽으로 돌아가는 커넥션이 메모리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히든 노드에 있는 벡터의 값을 보통 많은 경우에 state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state. 이 state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여기에 제가 비유를 하기 위해서 finite state automata를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아마 오토마타 시어리나 컴파일러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걸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과거에 어디에 있다가 어떤 액션을 받아서 다음으로 전이하고 뭐 이런 그 그래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현재 어떠한 스테이트에 있다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과거에 있었던 히스토리를 서머리해서 여기에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finite state automata의 각 스테이트는 과거에서 지금까지 온 뭔가 컨텍스트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그 RNN하고 무슨 관계냐면 자, 이 RNN에 보면 여기 히든 벡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동그라미 하나를 조그맣게 그렸는데 실제로는 저게 수백 디멘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번역기 같은 경우는 이게 한 300 디멘전 정도가 사용되고요. 많은 경우는 뭐 600 디멘전, 1000 디멘전까지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벡터, 히든 벡터는 수백 디멘전 되는 상당히 하이 디멘전al 스페이스의 특정한 좌표에 대응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엄청나게 큰 스페이스의 특정한 좌표가 현재 이 스테이트 밸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finite automata의 스테이트는 그냥 디스크리트한 거죠. 너는 뭐 1번 스테이트, 너는 2번 스테이트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건데 이 RNN의 이 스테이트는 벡터 스페이스의 좌표가 그 히스토리를 저장하는 그런 컨텍스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레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스테이트의 값은 과거에 있는 입력 값을 전부 다 서머리한 거의 그 approximation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RNN을 설명드릴 때 꼭 소개해야 되는 게 LSTM이라는 구조인데요. 네, RNN은 사실 vanishing gradient 그 프로블럼이 극심하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또 수학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한 RNN이 LSTM입니다. LSTM이 동작하는 원리는 그 인풋에 게이트가 있고요. 아웃풋에도 게이트가 있고 히든에서 히든으로 가는 그 커넥션에도 게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게이트를 뭐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이제 그 동작을 컨트롤하는 그런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인 RNN은 vanishing gradient 또는 그 반대에 해당하는 exploding gradient problem이라는 게 있는데 이 LSTM이라고 하는 그 RNN은 그런 문제가 상당히 거의 해결된 그런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LSTM의 4촌쯤 해당하는 네트워크인데 그게 GRU라고 하는 네트워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모레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제너레이티브 모델 조금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머신러닝에서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딥러닝하고 결합한 방법,
딥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는 게 많이 뜨고 있는데요. 저게 한 2014년, 3년 그 근처부터 발전을 시작을 했는데 정말 눈부시게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목받는 세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GA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이고요. 네, 두 번째가 Variation Autoencoder라는 방식이 있고, 세 번째 방식이 픽셀 RNN 또는 픽셀 CNN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마 제가 교재에는 세 가지를 다 넣었는데, 아마 시간상으로 봤을 때 이 첫 번째 GAN까지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Adversarial Network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Adversarial Network은 원래 그 제너레이터를 학습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근데 제너레이터를 어떻게 학습을 하냐면, 그 경쟁을 통해서 학습을 시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제너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경쟁자가 되는 디스크리미네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제가 비유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제너레이터는 위조 지폐를 만드는 사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그 경찰관을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맨 처음에 이 데이터를 딱 보고요. 이 위조 지폐 만드는 사람 만든 위조 지폐를 보고 이 경찰관이 이 두 개를 구분합니다. 그러면 이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진짜 샘플하고 합성 샘플, 즉 가짜 샘플하고 그 차이를 집중을 해서 학습을 하겠죠. 얘하고 차이점을 집중적으로 학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고정하고 이 제너레이터를 학습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너레이터는 저 위조 지폐 감별하는 경찰관이 어떤 포인트를 보고서 구분을 하더라. 그거를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차이를 없애는 방향으로 학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얘 한 번 학습하고 얘 한 번 학습하고 얘 한 번 하고 얘 한 번 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 두 개가 같이 경쟁적으로 발전을 하겠죠. 마치 그 해커가 있고 화이트 해커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커가 발전하고 화이트 해커는 더 발전하고 그 다음에 또 해커가 발전하고 이렇게 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원리를 딥러닝에 적용한 게 제너레이티브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너레이티브 애드버서리얼 네트워크에다가 CNN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뉴럴넷이 사용되고 여기에 뉴럴넷이 사용되는데 이거를 일반적인 뉴럴넷이 아니라 CNN을 적용시키면 Deep Convolutional GAN 이라는 게 됩니다. Deep Convolutional GAN 이렇게 생겼고요. 그럼 일반적인 GAN보다 더 성능이 좋은 그런 방식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 가지 딥러닝에서 사용되는 아키텍처를 쭉 말씀을 드렸고요. 어떤 의미에서 이쪽 파트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내일하고 모레 설명드릴 그 아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아키텍처하고 모델이라는 말 혼용해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아키텍처라는 말은 CNN 또는 RNN 또는 뭐 GAN 이런 형태로 어떤 그 클래스를 나타내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모델이라고 얘기할 때는 특정한 뉴럴 네트워크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그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쓰기 때문에 그 컨텍스트랑 같이 봐서 이해를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프랙티컬한 문제들하고 그 솔루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딥러닝은 사실은 그 학습을 잘하면 굉장히 좋은 성능이 낼 수 있고요. 근데 아무 지식 없이 학습을 하면은 잘 안 되는데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은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그런 얘기들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일단 딥러닝의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요. 트레이닝 데이터를 많이 필요로 한다라는 점입니다. 트레이닝 데이터.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머신러닝 모델이 크면 클수록 러닝 캐퍼시티는 커지는데 그 대신에 학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오버피팅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데이터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일단 데이터를 많이 모으는 거죠.
그리고 다행스러운 거는요, 최근에 머신러닝 하는 사람들이 대용량 데이터를 많이 수집해서 공개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미지넷 데이터, 그다음에 얼굴 인식 데이터도 굉장히 크게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활용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이고요. 그 데이터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뭐 할 수 없이 데이터를 또 모으든가 다른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는 테크닉이 있는데, 저 레귤러라이제이션 테크닉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고요.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 방법은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근데 내가 가진 데이터가 한 100개쯤 있는데, 이 100개에다가 인공적인 그 변형을 가하는 겁니다. 그럼 데이터를 막 늘릴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진을 좌우로 그냥 뒤집어 버립니다. 그때 좀 비슷한 게 나오겠죠. 뭐 자동차도 이제 왼쪽 보는 거 사진이 있으면 뒤집어서 오른쪽 보는 사진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적은 데이터로부터 더 많은 데이터를 합성해낼 수 있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게 진짜 데이터보다는 효과가 적은데 안 하는 것보다는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라는 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unsupervised learning, semi-supervised learning, reinforcement learning 이런 테크닉을 쓰는 겁니다. 여기에 전제 조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트레이닝 데이터 자체는 수집하기 쉬운데 그걸 필터링하고 정제하고 레이블링하는 거는 어렵다. 이런 거죠. 그래서 레이블링 데이터가 적다면 unsupervised learning 또는 semi-supervised learning 같은 걸 써서 그 데이터 부족을 좀 보완하겠다. 이런 테크닉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reinforcement learning 같은 경우는 그래도 데이터 레이블의 공수가 좀 적습니다. 왜 적냐면 그 supervised learning은요 모든 케이스마다 정답을 다 줘야 됩니다. 근데 reinforcement learning은 너 잘했다 잘못했다 이 피드백만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보다 후자가 훨씬 더 슈퍼비전이 적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개념, 원샷 러닝, 메타 러닝이라는 게 있는데요. 트랜스퍼 러닝, 요 세 가지 주제는 사실 내일 제가 그 이머징 토픽스에서 설명드리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 문제, 컴퓨테이션을 엄청나게 많이 필요로 한다라는 점입니다. 딥러닝은 노드의 숫자가 되게 많으니까 계산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거에 대한 표준적인 솔루션은 보통 GPU를 쓰는 거죠. GPU를 쓰면은 병렬 처리를 통해서 훨씬 빠른 속도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것도 모자라면 클라우드를 씁니다. 컴퓨터 수백 대, 수천 대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구글에서는 그 머신러닝을 위한 계산 유닛을 만들었습니다. TPU라고 하는 계산 유닛이 있고요. 그 다음에 FPGA로도 합니다. 여러분 그 DSD 듣죠? 거기에 FPGA를 다룰 텐데 작년에 이강 교수님께서 제가 만든 CNN을 FPGA로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뉴로모픽 컴퓨팅이나 뭐 이런 전용 하드웨어들이 그렇게 개발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딥러닝은 워낙 복잡해서 자체 구현하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특히 그 트레이닝 알고리즘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대부분은 트레이닝 알고리즘 몰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픈소스로 대부분 딥러닝 알고리즘이 구현돼서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는 텐서플로우가 있고요. 이건 구글에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파이토치도 있습니다. 네, 재작년까지만 해도 텐서플로우가 거의 대세였는데 작년부터는 파이토치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내일 하는 실습도 원래 텐서플로우 계획을 했는데 우리 그 실습을 맡은 학생이 생각해보니까 이제 최신 트렌드인 파이토치 쪽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옮긴 거죠. 그 다음에 위큐라는 게 있습니다. 네, 위큐는 한동대에서 만든 거고요. 우리가 계속 지금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이 C++ 코드를 분석하고 싶으면 이 위큐를 분석해보고 이거 가지고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희망사항은 다음번 머신러닝 캠프 실습은 위큐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레귤러라이제이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빨간 패턴하고 파란 패턴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바운더리가 복잡하면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는 되게 잘하지만, 지금까지 보지 못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잘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정답은 뭐냐면, 복잡한 모델을 쓰더라도, 이 바운더리가 복잡하지 않게 되도록 추가적인 제약을 가하는 겁니다. 추가적인 제약을 가한다는 거죠. 자, 이게 오버피팅이 왜 문제가 되는지 수학적으로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모델을 만들었는데 파라미터가 여러 개가 있죠. 그 파라미터가 여러 개가 있다는 거는요, 우리가 어떤 연립 방정식을 푸는데 그 방정식에 있는 미지수의 개수가 많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뉴럴넷의 웨인, 그리고 또 예를 들면 가우시안 모델의 민하고 코베리언스 벡터, 뭐 이런 것들은 미지수에 해당한다는 거죠. 근데 그 미지수가 많으면 방정식이 만나야 되죠. 그죠? 그 방정식은 트레이닝 데이터 하나하나가 방정식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파라미터는 미지수고 트레이닝 데이터는 방정식이라는 거죠. 만약에 방정식은 적은데 미지수가 많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모델이 큰데 데이터가 적다. 이 말은 미지수는 많은데 방정식이 적다. 이 뜻입니다. 그럼 사실 그 솔루션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ill-posed problem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찾아야 되는 거는 되게 많은데 단서, 방정식은 적다. 이런 경우를 ill-posed problem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경우의 솔루션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솔루션 중에는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나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나쁜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추가적인 제약을 넣어서 딱 내가 원하는 성질을 가는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귤러라이제이션은 지금 나와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만 잘하게 만드는 걸로는 뭔가 좀 컨스트레인트가 부족하다. 그래서 추가적인 컨스트레인트를 많이 주자. 그런 테크닉이 레귤러라이제이션입니다. 결과적으로 레귤러라이제이션은 이런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 라인을 긋는데 되게 스무드하게 그어야 한다. 또는 웨이셋 값이 너무 크면은 안 된다. 뭐 이런 정도의 제약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많이 사용되는 레귤러라이제이션 테크닉이 웨이지 슈링킹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쓰는데요. 아까 제가 에러 펑션, 로스 펑션 말씀을 잠깐 드렸죠. 그게 여기 있습니다. 이걸 미니마이즈 해야 되는데 그냥 그 W에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으면 되게 방만하게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학생한테 아주 쉬운 문제, 유치원생한테 바둑을 이겨라 이러면은 수만 가지 방법으로 이길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좋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죠. 근데 거기에다가 컨스트레인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네가 몇 점을 두고 해라, 또는 수를 두는데 너무 어려운 거 쓰면 안 된다, 이런 제약을 주는 거죠. 그러면 비교적 단순한 방법을 통해서 이겨야 되고, 그러려면 머리를 많이 써야 되죠. 학습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많이 사용되는 컨스트레인이 이런 걸 씁니다. 이게 웨이트의 노운 벡터입니다. 랭스라는 거죠. 웨이트의 랭스가 너무 길면은 안 된다. 이런 제약을 같이 가하고서 그 문제를 맞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남자랑 여자랑 같이 피고하면은 남학생은 왼손으로 던져라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이렇게 W의 놈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해라. 이렇게 추가적인 제약을 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이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건 한국말로는 전이 학습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트랜스퍼 러닝은요, 한 문제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푸는 그 정보를 다른 쪽 문제에다가 적용을 해서 그런 거를 말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바둑을 둡니다. 바둑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바둑을 두다 보면은 배우게 되는 테크닉이, 장기 두는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영어를 배우는데 여러 가지 배웠습니다. 그 배운 지식이, 독일어를 배우는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되죠. 그런 경우를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 얼굴을 인식합니다. 또는 자동차를 인식을 합니다. 근데 자동차 인식하려니까 데이터가 부족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할 때 먼저 데이터가 풍부한 문제에다가 학습을 시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미지넷 데이터죠. 아까 제가 이미지넷 데이터는 거의 128만 개의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대용량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쭉 한 다음에 그 뉴럴 네트워크의 한 중하부 정도를 갖다가 새로운 문제에다 적용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성능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런데요. 여기 굉장히 대용량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대용량 데이터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풀려고 하는 문제하고 좀 유사성이 있는 문제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뉴럴네스 학습을 잔뜩 시킨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예를 들면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 맨 마지막 레이어만 내가 원하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바꾼 다음에 거기다 추가적인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학습된 이 뉴럴넷의 그 중간하고 아래쪽 레이어는 건드리지 않는 거죠. 그러면 건드리더라도 아주 조금만 건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어 데이터는 많은데 영어로 학습을 잔뜩 시키면 언어에 대한 어떤 공통적인 스트럭처를 내가 알게 되죠. 그거를 가져다가 뭐 독일어 학습하는데 쓴다거나 또는 이미지넷으로 학습하고 뭐 자동차나 사람을 인식한다거나 그런 경우에 갖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에 데이터가 많은 도메인의 문제를 풀고 거기에서 학습한 뉴럴넷의 파트를 가져와서 새로운 문제를 푸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저 트랜스퍼 러닝을 근데 저는 굉장히 꼭 써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성능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학습되지 않은 그 뉴럴넷을 바닥부터 학습을 시키면 이렇게 까만 선으로 이런 성능이 나옵니다. 근데 트랜스퍼 러닝을 하면은 이런 점성 같은 이런 성능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만약 내 문제에 대한 데이터가 적으면 적을수록 트랜스퍼 러닝의 그 효과는 더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딥러닝으로 뭐 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제일 처음에 하고 싶은 게 트랜스퍼 러닝을 한번 하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인데요.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인터널 코베리엣 시프트라고 하는 이름도 되게 생소한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저 인터널 코베리엣 시프트가 뭐냐면 뉴럴넷의 학습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인데요. 자, 레이어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 레이어가 있는데 이게 위쪽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위쪽 레이어는 자 밑에서 어찌어찌한 분포를 갖는 입력이 들어올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학습을 하겠죠.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는 피처가 있을 텐데 이 피처가 어떤 상태에 있다라는 걸 보고 거기에 맞춰서 학습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학습되는 동안에 밑에 레이어들이 쫙 학습을 다시 한다는 거죠. 더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내가 학습할 때 본 데이터하고 이 밑에 레이어가 학습하고 바뀐 상태에서 오는 데이터가 분포가 달라집니다. 그럼 내가 기껏 여기에 대해서 피팅을 했더니 네, 밑에서 올라오는 데이터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위쪽 레이어에서는 학습의 효과가 떨어지겠죠. 이런 현상을 인터널 코베리엣 시프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현재 밑에 상태를 가정하고 학습을 했는데 그 사이에 밑에 쪽 레이어가 바뀌어서 그게 잘 안 들어맞게 되는 이런 현상을 인터널 코베리엣 시프트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럼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여기 이 식을 잠깐만 봐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통계학이나 뭐 중고등학교 때 배운 거와 되게 비슷한 식입니다. 여기 보시면 x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x의 expectation입니다. 평균이죠. x의 평균을 빼고 그리고 이거는 variance의 제곱근이죠. 그럼 이거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됩니다. 표준 편차. 그럼 어떤 밸류에서 평균을 빼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나누면 뭐가 되겠습니까? 네, 저 과정이 스탠다다이제이션이죠. 통계에서 저렇게 만들면 평균이 제로고 표준 편차가 1인 그런 분포가 됩니다. 그렇게 바꾸는 과정을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고요. 이걸 왜 배치 놈이라고 하냐면 여기서 이 평균을 내는 범위가 배치라고 하는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그 배치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테크닉을 사용을 해서 밑에서 올라오는 피처의 분포를 표준화를 시켜주는 그런 테크닉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레이어가 한 10개 이상 될 경우에는 반드시 써야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018년도에 나온 페이퍼인데요. 이 사람은 벤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잘 되는 원인이 다른 데 있다라는 걸 밝혔습니다. 그래서 뭐 이전에 원래는 벤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인터널 쿠베 시프트를 잡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나왔지만 분석해 보니까 그거보다 다른 효과가 더 컸다. 그게 뭐냐면 그 옵티마이제이션 랜드스케이프를 되게 이제 스무드하게 만들어준다 그런 말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 지금 이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 다음 렐루 펑션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렐루는 요즘 들어서 거의 대부분 그 딥 네트워크에서 기본적으로 쓰는 액티베이션 펑션입니다. 근데 렐루가 좋은 점이 세 가지가 있고 나쁜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점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째는 렐루는 일단 빠릅니다. 무지하게 빠릅니다. 시그모이드나 하이퍼탄젠트는 익스포넨셜이 들어갑니다. 복잡하죠. 근데 렐루는 네, 맥시멈 연산 딱 하나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빠르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네트워크 액티베이션을 스파스하게 만든다. 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하고 왜 좋은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뉴럴 네트워크에서 어떤 그 히든 스테이트라고 하는 거는요. 히든 레이어의 어떤 값들은 어떤 특정한 성질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저게 종류가 되게 많으면 되게 많고 그리고 많이 서로 이렇게 얽히설키 있으면 개념이 되게 분리가 잘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정확한 개념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게 여러 개의 노드로 막 분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점도 있지만 그 정보 자체가 뒤엉켜 있다는 점에서 좀 덜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거는 이제 한 가지 개념은 한 가지 노드에 정확하게 나오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그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어떤 인풋을 받는데 특정한 특징이 딱 나왔습니다. 이 특징이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딱 집중되면은 되게 그 큰 값을 갖는 노드는 그 노드나 몇 개 안 되고요. 나머지는 되게 조그만 값을 갖게, 0에 가까운 값을 갖게 만들어집니다. 이런 경우를 보통 인포메이션이 되게 잘 분리되었다. 영어로는 이제 디스인탱글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서로 이제 뒤섞이지 않고 잘 분리돼서 잘 학습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피처를 뽑았더니 예를 들어 피처가 이렇게 어떤 거는 조금 나오고 어떤 건 큰 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스파스하게 만들면은 더 좋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왜 좋냐면 자, 이거는 되게 분명하죠. 특징이. 얘하고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은 사실은 이거를 진짜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저건 노이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노이즈 텀은 아예 없애버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피처를 이렇게 생긴 피처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기면 특징이 뭐냐면 이 디멘전 자체는 되게 클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제로가 아닌 피처 엘리먼트는 되게 소수로 유지가 되는 거죠. 되게 작은 뉴런만 액티베이트 되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리를 하면은 노드가 여러 개가 있을 때 노드 여러 개가 많이 켜져 있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의 인력에 대해서는 그 중에 일부 노드만 적은 숫자만 켜 있고 나머지는 다 꺼져 있는 상태가 더 정보가 깨끗하게 학습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파스하다라는 게 되게 좋은 점이고요. 근데 렐루 펑션은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반은 양수고 반은 음수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드 중에 절반은 이쪽으로 가죠. 절반은 이쪽으로 가죠. 그럼 상태가 이렇게 됩니다. 한 6개 중에 확률적으로 한 2~3개는 켜져 있고 나머지는 0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보면은 노드 중에서 넌제로 값을 갖는 노드가 적은 숫자로 유지가 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스파스한 그런 성질을 갖게 되고요. 스파스하다는 거는 어떤 정보가 깨끗하게 분리가 잘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언노운 패턴에 대한 성능,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잘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특징은 saturated resume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파트, 아까 제가 도함수가 0에 가까운 값이 나온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일단 양수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0이 아닌 경우는 도함수가 무조건 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vanishing gradient 프로블럼이 적게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런데 렐루가 무조건 좋냐? 나쁜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거죠. 네거티브 인풋에 대해서는 그레디언트가 제로입니다. 이쪽을 보시죠. 완전 평평하죠? 이쪽은 그레디언트가 0이니까
일단 입력이 그 음수가 나온 경우는 학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 문제점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포지티브 방향에 대해서 바운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한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무한대로 되면은 특히 딥 네트워크하고 그리고 RNN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딥 네트워크는 웨이시 여러 번 곱해지죠. 굉장히 여러 번 곱해지는데 여러 번 곱해지는데 중간에 이렇게 세츄레이트 시키는 게 없다. 그럼 그 값이 굉장히 큰 값이 나옵니다. 수학적으로 컴퓨터에서 계산할 때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합니다. 막 이렇게 딥러닝 학습하다 보면은 아키텍처 그 모델을 좀 잘못 만들면 갑자기 그 NAN이라고 쓴 그 값이 막 나올 때가 있어요. 상당히 많은 경우가 오버플로우입니다. 오버플로우가 나오는 경우가 보통 이제 그 렐루를 그 특별한 케어 없이 썼을 때 나오고요. 또 한 가지는 익스포넨셜 펑션 잘못 쓰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또 한 가지 경우가 이제 RNN인데요. RNN을 이렇게 계속 뺑뺑이를 돌리면 여러 바퀴를 돌리면은 되게 큰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 그냥 렐루를 쓰면은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렐루를 RNN에 쓸 때는 좀 상당히 좀 조심해서 몇 가지 테크닉을 같이 써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렐루의 베리에이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이거죠. 자, 네거티브 영역에 대해서는 그레디언트가 전혀 안 나온다.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바라는 거는요. 자, 이렇게 이제 직선이고, 이렇게 세츄레이티드 레좀 없는 요 장점 우리가 사용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스파스한 것도 우리가 계속 쓰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자, 네거티브 인풋에 대해서 전혀 그레디언트가 없는 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여기다가 기울기를 약간 줍니다. 살짝. 예를 들어 뭐 100분의 1 또는 뭐 10분의 1, 이 정도의 그 기울기를 줍니다. 그렇게 만든 렐루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이런 렐루를 리키 렐루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때 리키 렐루의 요쪽을 그 학습에 의해서 계산하게 만들면 그 파라메트릭 렐루, P 렐루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랜더마이즈드 렐루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는 요쪽 기울기를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면 랜더마이즈드 렐루, R 렐루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ELU라고 하는 거는 이쪽 파트를 익스포넨셜 펑션 쓰는 거를 ELU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발전한 단계는 이거,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리키 렐루 다음에 그 P 렐루, 그 다음에 랜더마이즈드 렐루,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리니어 유닛 이런 방식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걸 사람들이 쓰고요. 겐을 쓸 때는 요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그 계산량이 많다라는 점인데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방법은 GPU를 쓰는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GPU 속에는 컴퓨팅 파워가 되게 많습니다. 컴퓨팅 유닛이 뭐 수천 개가 되고요. 그리고 CPU는 뭐 많아봐야 뭐 4개, 또 요즘에는 뭐 8개, 16개 이렇게 나오지만 여기에는 뭐 수천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의 노드를 동시에 여러 군데에서 계산하면은 훨씬 빨라지죠. 근데 이때 일반적인 속도가 한 수십 배 정도 빨라집니다. 수십 배. 수십 배가 어느 정도 차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60배 걸린다고 60배 빠르다고 가정을 하면은, 2달 걸리게 하루 만에 나온다는 겁니다. 굉장한 차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제 구현하고 디버깅 하는 게 힘든데,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를 쓰면 된다라는 점인데요. 이제 대표적인 오픈소스 프레임워크 몇 개만 소개하겠습니다. CNN을 쓸 경우에는 카페라는 거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는 텐서플로우입니다. 그리고 파이토치라는 거 굉장히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시아노는 옛날에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많이 따라잡혔고요. 그 다음 위큐. 네, 이거는 한동대에서 만든 거라서 여러분 많이 써주십시오. 그리고 아마 여러분이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소스를 보시면 무지무지하게 복잡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위큐는 얘네들보다는 훨씬 보기가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개는요, 원래 파이썬 기반 인터페이스를 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정규 프로그램 잘라는 파이썬으로 해야 되는데, 위큐 같은 경우는 C++ 가지고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코드를 보면서 실제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하기에는 훨씬 더 좋다고, 네,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딥러닝에 대한 전체 오버뷰를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역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아, 네. 네. 그러니까 그 아마존 에코가 처음에는 원어민을 잘 이해했는데 나중에 콩글리시를 잘 이해했다라는 부분은요. 원래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지식을 데이터로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원어민 데이터는 원어민 소리를 잘 알아듣고요. 데이터가 콩글리시가 많으면 그때는 콩글리시를 더 이해를 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문제는 뉴럴넷은 가르쳐주는 대로 배우는데 어떻게 가르쳐줬냐 거기에서 달라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사용하는 사람의 목소리 이 정답인지 아닌지보다는 발음이 아예 개발적인 못하게 통일하지 못하는 그 발음을 가지고 스피커가 대략 일단 정답이 아니라 대략 이거하는 게 맞나? 그래서 그 사람이 발견을 못합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뭐 스피커 실제 사용자의 특성에 맞도록 이렇게 튜닝하는 것도 가능한데, 근데 그때 문제는 내가 원래 대용량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한 내용이 이 사람에 대해서 아답테이션 하는 사이에 예전에 배웠던 그걸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컨트롤 해야 되는데 그게 테크니컬한 문제가 됩니다. 네. 네, 그럼 오늘 긴 시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친 다음에 괜찮으시면 우리가 기념 촬영을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물론 내일 찍어도 되고 모레도 찍어도 되지만 그래도 첫날 찍는 게 가장 상태가 좋을 괜찮으시면 지금 좀 다 같이 나오셔서 기념 사진을 좀 같이 찍도록 하시죠.